북한이 모레 남북 고위급 당국 회담을 앞두고 5명의 대표단 명단을 남측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는 9일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자 2년여 만에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의 대표단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북한에서 명단을 통보를 해왔는데 어떤 인물들인지 자세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은 편의상 그래픽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리성근 조평통위원장 그동안 화면에 많이 비쳤으니까 잘 알려진 인물이고요. 그래 전정수 조평통 부위원장, 우리로 말하면 굳이 장관과 차관급 사이의 인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원기루라고 체육성 부상인데 우리로 말하면 한 차관급 이상. 네. 나머지 이제 두 사람은 이제 거의 그 실무급 일을 발생하는. 그 외에 여기 이제 아마 비공개지만은 우리 측 수행원 명단도 있을 수 있고요. 예. 북측 수행원 명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열리기 때문에 아마 군사분계선을 그 콘크리트 높이 한 5cm, 폭 한 20cm 군사분계선을 북측 판문각에서 걸어서 넘어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면면이 지금 저런 형태로 이제 군사분계선을 넘어오게 되죠. 그러면은 면면이 어떤 인사들이 참가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새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을 수 있고요. 북한은 기본적으로 대남 일꾼이, 그러니까 대남 회의에 참가하거나 그쪽으로 전문가로 양성되는 사람들이 한 90명 내지 한 110명 정도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회담에 임할 수 있는 이런 인사들도 이제 아마 참관을 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지금 의례적으로 우리가 5명을 제안을 했는데 북측이 바로 회신해왔다. 여기에 예. 대해서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공개된 이 북측의 인물들이 네. 과거 이력을 볼 때 우리 측과 좀 교류가 있었던 인물들인가요? 그렇죠. 리성권 조평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거의 25번 이상, 우리 27차례 이상 남북 그 접촉 경험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리성권 위원장이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명박 정부 2012년 말에 북한과 군사 접촉을 한 3차례 했다라는 설이 있었는데 그게 우리 정부에서는 물론 확인도 부인도 안 하지만은 그때 북측 대표로 3차례 우리 남측 관계자와 접촉을 했던 그런 인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회담 경험이 많고 반대편으로 우리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수석 대표로 나갔는데 우리 과거 노무현 대통령과 당시 김정일 위원장과의 정상회 14선언의 주역이고요. 천혜성 통일부 차관 같은 경우도 2014년에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 때 황병서, 김양건 이런 최룡의 인물들이 왔을 때 그때 우리 대표단의 일원으로 갔었던 네. 그런 그 경험이 많은 회담 경험이 많은 인사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까 처음에 설명하실 때 북측에서도 장차관급 인사들을 이번에 명단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북에서도 우리 명단을 보고 급을 맞춘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과거에 급을 맞췄고 우리가 지금 장관 1명에 차관 2명이지 않습니까? 통일부 차관이 있고 노태강 문체부 2차관, 평창올림픽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원기로 북측 체육성 부상과 아무래도 동계올림픽의 북측의 참가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협의할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된 데다가 지금 조평통 명의로 돼 있는데 조국평화통일위원이 과거에 북한 노동당 외곽단체라 그래서 우리 정부 인사들과의 만남이 이게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9일 날 첫 회담에 의미 부여를 하면은 이 정식 정부 대 정부, 국가기구 대 국가기구 대 공식적 만남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내각끼리의 접촉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는 작년 6월에 북한이 최고위 인문회의를 열어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정식 국가로 넣었죠. 그러니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상급기관은 김영철이가 그 부장으로 있는 그 통일전선부 그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대남 정책인가.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통일부처럼 같은 성격으로 보면 곤란하고요. 우리의 국가정보원이라든가 보위부라든가 그다음에 우리의 통일부 이런 거를 망라한 굉장히 권한이 확대된. 그래서 오늘 사실 명단이 왔을 때 일각에서는 저 5명의 인사 중에
소위 그 우리로 말하면 정보기관 해당 국가보위부 출신이 누가 있느냐라는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네. 사실 그 3명 자체가 조평통 소속이기 때문에 이 그 고위급 탈북 인사가 그러더군요. 그 사모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다. 사모 업무요? 예, 사모 청사라 그래서 과거에 대남 업무를 총괄하는데 그 사모 업무를 하고 사모실을 실을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 우리 개념으로 보면 정보기관원이라든가 어떤 그 대남 혈담 일고 이런 그다음에 여러 가지 권한이 굉장히 막강한 인사들이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다시 북한이 이번 회담에 임하는 자세가 어떻냐라는 것을 그 물밑에서 보여주고 있는 실질적 증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이게 주제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네. 다른 주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볼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우리가 고위급 회담할 때 조명균 장관이 그렇게 제기했죠. 남북관계 개선 방안. 그 다음 날 북한이 이제 그 이틀 있다가 제안을 했죠. 지난 4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그리고 오늘 참석자 면면을 보시면 이제 9일이죠. 9일날 북측 인사들 면면을 보면 우리 역시 천해성 통일부 차관 같은 경우가 남북관계 개선 문제 이야기를 할 것이고 노태강 문체부 2차관이 평창 동계올림픽 거기에 맞춰서 앞서 언급했듯이 북한 체육성 부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업무를 분장을 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여기에 북한의 민족 그 올림픽위원회라고 위원으로 있는 인사가 한 명이 오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측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기획차장 맡고 있는 김우성 기획차장이 참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그런데 우리 정부의 기본 방침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측 대표단이 참가하는 거에도 굉장히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면 복잡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를 확대해 나갔다. 이런 가능성이 있죠. 9일날 단 한 번의 만남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1월 20일 북측 대표단 참가까지는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주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쉽게 말해서 제2차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고요. 제3차 남북 고위급 회담이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오늘 9일 모레 단 한 차례 회동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우세한 상황이죠, 지금. 네. 그러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문제 외에 논의될 수 있는 의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남북관계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것이 2월 16일 설날이지 않습니까? 설 때 남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죠.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꺼낼 수 있는데 북한이 받아들인다면 북한 당국도 이것이 굉장히 결코 나쁜 카드는 아니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은 2월 16일 지금은 고인이 된 김정일 위원장의 김정일의 생일입니다. 이건 북한으로서는 태양절 다음 가는 명절이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2월 16일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오는 설날하고 기간이 겹치죠. 북한 겹치지 않습니까? 같은 날짜니까. 이것이 북측이 만약에 이 부분을 받아들인다면 북한 당국으로서는 이른바 주민들한테 어떤 북한 당국의 업적으로 어떤 인도주의적이라든가 이런 거로 자기들한테 치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잘 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우리 남과 북이 같은 민족으로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물론 앞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군사 문제 이런 부분으로 가면 이제 좀 복잡한 상황이 될 게 해서 아무래도 우리는 지금 기본 방침이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만 우선 올인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은 좀 시간이 되면은 남북 관계에 어떤 북한이 어떤 의중을 갖고 있느냐 어떤 태도를 속내를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엿들을 수 있겠죠. 네. 그런데 북한에서 요구하는 뭐 예상하지 못한 그런 사안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북한에서 요구할 수 있는 뭐 의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북한에서는 지금 5.24 조치 해제하라든가 이런 걸 쓰고 있고 그리고 지금 국제사회 압박이 있으니까 개성공단 다시 가동하자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북한이 휴전선 일대에서 가장 겁내는 대북전단 우리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탈북자 단체에서 뿌리는 대북전 그다음에 우리 군 당국이 시행하고 있는 2015년 목함질의 도발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대북 확성기 방송 이런 부분 중단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네.
자, 그런 의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어떻게 논의될지 이것도 궁금한데 지금 북한의 상황을 보면 굉장히 긴박하게 뭐 제안을 하고 네. 우리의 제안을 또 받아들이고 답변을 하고 이런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이 기류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실 북한이 왜 이렇게 갑자기 그 이른바 큰 틀에서 보면 평화 공세 내지 세분화하면 남북 대화에 먼저 응하겠다라고 했을까? 배경이 있을 거라고 보겠죠. 네. 북한 내부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냐면은 대북 압박이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그 근거가 지난해 말에 이미 박봉주 내각 총리 주도로 이른바 북한 내부의 고위급 회담을 평양에서 2차례 열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그때 지난해 말의 기준으로 내년에는 무조건 그 당국이 제시한 목표치를 무조건 달성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을 독려하는 거였고 올해 신년사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신년사 이분이 드러났죠. 농업과 수산 분야에서 양양하자. 양양이라는 건 많이 생산해내자. 이 부분은 역으로 말하면 식량 문제가 쉽지 않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모든 기업소를 노동집약형, 절약형으로 바꾸자. 이 부분 달리 말하면은 석탄 수출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연료라든가 전기 문제가 원활치 않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되겠죠. 예. 그리고 지금 그 화성 15형 발사 이후로 지난달 이 12월 20일 이 안보리 결의안 통과로 중국의 태도가 굉장히 달라지고 있죠. 네. 딱 달라지는데 지난해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다 뭐라고 썼습니까? 딱 걸렸다라고 그랬습니다. 중국 딱 걸렸다 이렇게 썼죠. 그 저기 원유 밀거래하는 딱 걸렸다라는데 중국으로서는 사실 북한보다 미중 관계라 무역 적자 문제 이 부분이 더 크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미국하고 어느 정도 호흡을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보면은 내부 사정이 있지만 강대국끼리 호흡을 맞춘다라는 건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고립무원 상황으로 빠져드는 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어떤 우리 전통 한민족이라는 걸 앞세우고 그 우리 민족끼리라는 용어를 다시 쓰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써가면서 우리와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서 이런 자기들의 제재를 돌파하려는 그런데 재미난 현상이 북한이 김정은 신년사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외 매체들을 상에서는 굉장히 공개를 합니다. 네. 근데 자기들 그 주민들한테 그 선전 매체들 뭐 조선중앙 TV라든가 북한군 그 군인들의 기관진 전선의 길이라든가 이런 북한 내부 매체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국제 제재 이 상황을 좀 돌파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분석을 네. 해주셨는데 만약에 우리 측에 뭐 경제 관련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그냥 독자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뭐 인도적 지원 부분이라든가 북한의 이제 영유아 문제, 그다음에 결핵 문제, 이건 뭐 유진벨 제도라니까 국내외 어떤 인도주의 대북 인도주의 단체들이 그리고 FAO라든가 유엔 식량농업기구 네.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개성공단을 다시 오픈하자라는 문제는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가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대북 제재의 전선에서 이탈하는 거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는 지금 회담이 열리기도 전이니까 청와대에서는 굉장히 조심하는 부분이 있죠. 네. 이 부분에 평창 동계올림픽 문제 해결한 다음에 해결할 문제다. 그래서 굉장히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저희가 앞서서 기사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대화를 지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전달을 해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기류는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뭐 굉장히 뭐 외신들에마다 다른데 뭐 굉장히 이렇게 성격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뭐 아닌다, 뭐 이런 사람이라고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신년사에서 김정은이가 핵단추가 내 책상에 있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날 뭐라 해서 내가 갖고 있는 핵보트는 훨씬 더 크고 잘 돌아 네. 작동이 잘 된다 해서 연초부터 말의 전쟁이 격화되는 것이 아니었느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격적으로 지난 4일 밤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면서 한미 군사회담을 연기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들의 대화는 잘 될 것이다. 여기서 제3자 입장이니까 남과 북의 얘기겠죠. 이런 기류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네. 이 갑자기 바뀌었다라는 건 앞서 언급했듯이 미중 관계가 좋아진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남북 관계 보면 미중 관계하고 연동이 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예. 과거 1972년 대땅뜨 할 때 미중 관계가 좋아진가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남북 적시자 회담이 기류가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런 패턴이 아니라 남과 북의 계류니까 우리가 먼저 제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꾸준히 제안을 한 거예요. 북한이 이런 내부 사정으로 때문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 남북 관계 어떤 갑자기 대화 국면으로 움직이려는 이런 조짐이 역시 미중이나 일본 같은 주변국들이 다시 지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선순환 구조로 굴러가는 이런 모양새를 보이기 현재로서는 조심스럽지 시작했다. 이렇게 초기 단계지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모레 회담 실제 분위기는 어떨 것 같으세요? 과거에 남북 회담에 많이 참가했던 인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우리 북한의 매체들도 기자들도 참가할 것이고 오프닝이라 그러죠. 사전 일정 부분을 공개를 하게 되겠죠. 인사말 같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굉장히 언성을 높이고 사실은 이제 북한이 아쉬울 때는 비공개 회담할 때는 아쉬운 소리를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상황을 볼 수 있겠죠. 최상의 시나리오가 최악의 시나리오로 볼 수 있는데 최상의 시나리오는 우리가 그 군사회담도 연기를 했으니까 북한이 여기에 화답해서 일정 기간 그리고 앞으로도 쭉 핵과 미사일 도발 이 부분에 대해서 안 하면 이 두 가지가 최상의 시나리오가 되겠죠. 그런데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 자기들이 이런 핵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강변하면서 뭐 제재 풀어라. 개성공단 다시 열어라 라고 하면은 이거는 더 이상 얘기 진척이 안 될 수 있는 역시 이른바 자칫 잘못하면 대화를 위한 대화 이런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측에서는 참가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단계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떤 의제가 어떤 분위기에서 다뤄질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